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만든 보이지 않는 철창 안에서요. 가장 빠른 우주선도 가장 가까운 별까지 7만 년이 걸리고 빛조차 우리 은하를 건너는데 10만 년이 필요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선을 빛의 10배 속도로 보낼 수 있는 기술, 실험실에서 실제로 나타난 워프 버블, 그리고 외계인의 흔적을 찾는 중력파 탐지기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입니다.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질주하죠. 대단해 보이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이 속도로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7만 년이 걸리거든요. 빙하기가 시작될 때 출발해서 먼 미래에야 도착하는 거예요. 빛 자체도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지만 그 별까지 4년 넘게 걸립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이고 이걸 건너려면 수천 년이 필요한 셈이죠. 밤하늘의 모든 별은 현재 기술로는 인간 평생 안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들은 거의 50년을 날아갔지만 겨우 20km 떨어진 곳에 있을 뿐이에요. 아직도 태양계 중력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주가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의 야망을 조롱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별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빛의 99% 속도로 이동해도 성간 임무는 여러 세대에 걸친 약속이 됩니다. 당신이 시작한 여행을 증손자의 증손자가 끝내는 거죠. 우리가 만든 모든 추진 시스템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뒤로 물질을 던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학 로켓은 연료를 태우고 이온 드라이브는 입자를 발사하며 핵 엔진은 가열된 가스를 분출하죠. 모두 고전 물리학을 따르고 모두 우주 고속도로에서는 거북이처럼 느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로켓 방정식의 폭정이라고 부르는데 연료를 많이 실으면 배가 무거워지고 무거우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인류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 장본인이죠. 그의 방정식이 보여준 충격적 사실은 질량을 가진 어떤 것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우주선은 은하 전체보다 무거워질 겁니다. 시속 1km 미만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해도 천문학적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게 우주적 함정을 만드는 거죠. 질량을 가속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속하면 질량이 증가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게 무한대로 나선형을 그리며 상승합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이 한계는 절대 넘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100년 넘게 아인슈타인의 수학은 모든 도전에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원자를 빛 속도의 99.99%까지 가속시켰고 예측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죠. 물체는 정말 무거워지고 시간은 정말 느려집니다. 규칙은 절대적이에요. 과학자들은 모든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법칙을 실행 불가능하다고 부르는데 깨뜨리면 인과관계 자체가 무너지고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는 역설이 생기거든요. 우주는 현실을 하나로 묶는 논리적 구조가 찢어지느니 차라리 붕괴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시간지연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빛의 99% 속도에 도달해도 시간은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죠. 10년처럼 느껴지는 여정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영구적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움직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작은 우주선을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는데도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0억 배를 곱해도 여전히 부족할 정도죠. 이 악몽 같은 수학은 확고하고 철저합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서는 에너지 요구량이
폭발적으로 커지거든요. 1톤짜리 우주선을 광속에 도달시키려면 인류 문명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 전체가 필요합니다. 몇 초 만에 모두 소진되는 거죠. 1970년대 설계된 다이달로스 프로젝트는 핵융합 로켓으로 빛의 12% 속도 도달을 제안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배가 주로 연료 탱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5만 톤의 중수소와 헬륨-3을 실을 수 있는 고층 빌딩 크기였죠. 실제 화물과 승무원 구획은 비교적 작았고 그 거대한 우주선도 수십 년 걸려 이웃 항성계 외곽에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반물질 엔진이 비율을 개선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가속기로 한 번에 한 입자씩만 반물질을 생성할 수 있고 보관하려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자기병이 필요하거든요. 성간 임무 한 번을 연료로 삼을 반물질을 생산하는 데는 현재의 기술로 수천 년이 걸릴 겁니다. 태양돋친 연료가 전혀 필요 없지만 가속이 빙하처럼 느리고 빛의 10%에 도달하려면 수십 년간 연속 가속이 필요합니다. 모든 전통 추진 방식이 같은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빨리 가고 싶을수록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를 많이 실으면 배가 무거워지며 무거우면 가속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엔지니어들은 이걸 수익 체감이라고 부릅니다. 화학 로켓은 초당 약 5km에서 꺼지고 이온 드라이브는 20에서 30, 핵 열 엔진은 잠재적으로 50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핵융합 설계도 약 3,000km 제한을 두는데 이건 빛 속도의 1%에 불과해요. 우리는 산에 조약돌을 던져 움직이길 바라는 격입니다. 에너지 함정은 단순히 더 큰 엔진을 만들거나 더 좋은 연료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 구조에 기록된 근본적 장벽이거든요. 하지만 함정은 오직 옛날 규칙을 따를 때만 존재합니다. 만약 운동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미겔 알쿠비에르는 대학원생이었을 때 스타트랙에 집착해서 워프 드라이브가 실제 물리학에서 작동하는지 계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94년 그가 발표한 논문은 전문 물리학자들을 2번 쳐다보게 만들었는데 수학이 단순히 창의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정확했기 때문이죠. 알쿠비에르 드라이브 개념은 우주선을 우주 속으로 가속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선 주변의 공간 자체를 왜곡하는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선 앞에서는 공간이 수축하고 뒤에서는 팽창해서 거품을 앞으로 밀어내는 파동을 만들죠. 거품 안의 우주선은 주변 공간에 대해 정지해 있고 전혀 가속을 받지 않습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생각해 보세요. 서퍼는 물을 헤엄치거나 속도를 만들지 않고 파도에 실려가는데 보드 위에 가만히 서 있는 동안 바다가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알쿠비에르 방정식은 우주선이 시공간을 통과하는 파동을 타고 이동하는 방식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천재성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허점을 이용하는 데 있는데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것이 공간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주론자들은 공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 가장자리에서 빛보다 빠르게 팽창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팽창이 우주를 아주 작은 점에서 현재 크기로 140억 년 만에 만든 거죠. 알쿠비에르의 방정식은 이론적으로 우주선 앞에 음의 에너지 밀도를 만들어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에는 양의 에너지로 팽창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주선을 담은 거품은 이 비대칭 시공간 왜곡에 의해 앞으로 밀려나는데 추진력도 필요 없고 가속도 느껴지지 않죠. 우주선은 그저 파도를 타고 있을 뿐입니다. 논문은 이론 물리학에 충격파를 보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사용해 빛보다 빠른 여행 메커니즘을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추측적 공상과학이 아니라 정식 물리학 저널에 동료 평가를 거친 수학이었습니다. 방법론은 알려진 물리 법칙에 따라 기술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였죠. 다른 과학자들이 계산을 확인하러 서둘렀고 수학이 맞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공간은 이론적으로 인과관계를
위반하거나 상대성 이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왜곡될 수 있었어요. 에너지 요구량은 엄청난 기술적 한계였지만 기존 추진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이었습니다.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문자 그대로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는 이론적으로 어떤 속도든 도달할 수 있거든요. 빛의 10배, 100배, 1000배까지요. 거품은 공간을 움직이지 않아서 시간 확장이나 길이 수축 같은 상대론적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부 승무원들은 정상적인 시간 흐름을 경험하고 고향 사람들보다 나이 들기 느리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알쿠비에르의 워프 드라이브는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국적 물질, 음의 질량과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이죠. 이건 반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고 당기는 대신 밀며 중력을 거꾸로 작용하게 만드는 낯선 존재예요. 일반 물질은 안쪽으로 시공간을 굽혀 중력 우물을 만들지만 이국적 물질은 공간을 바깥쪽으로 굽혀 중력 언덕을 만들어 물체를 밀어내죠. 이건 우리가 우주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모든 것의 반대입니다. 문제는 음의 질량이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측정하거나 창조하거나 우주 어디서든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워프 드라이브에 필요한 양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알쿠비에르의 원래 계산에서는 목성 총 질량 에너지에 해당하는 음의 질량이 필요했는데 목성은 지구보다 300배 무겁거든요. 그렇게 많은 일반 물질을 이국적 물질로 변환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인류가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큰 에너지 지출이 필요합니다. 비평가들은 즉시 이 요구사항을 지적했죠. 수학은 맞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하면 전체 개념이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유니콘 눈물로 작동하는 연구 운동 기계를 설계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물리학은 맞지만 재료는 환상적이거든요. 여기서 해럴드 화이트가 등장합니다. 화이트 박사는 NASA 존슨 우주센터에서 수년간 추진 물리학을 연구했는데 2011년 새로운 계산을 발표하면서 알쿠비에르 드라이브 에너지 요구량이 원래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수정된 수학은 워프 거품 형태를 최적화하면 에너지 수요를 수십 배 줄이 있다는 걸 증명했죠. 목성 질량만큼 많은 이국적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백 킬로그램만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국적이고 구하기 어렵지만 갑자기 개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서 단순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으로 바뀐 거예요. 2021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이트 팀은 카세미르 효과를 연구하던 중 나노스케일 힘을 측정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는데 워프 거품을 만들려던 게 아니었죠. 한 실험 실행 중 센서가 이상한 걸 감지했습니다. 나노미터 규모의 시공간에서 측정 가능한 왜곡이었어요. 측정값은 작은 워프 거품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알쿠비에르가 설명한 바로 시공간 기하학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추진에 필요한 것보다 수백만 배 작은 규모였죠. 화이트 팀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고 효과는 일관되고 측정 가능했습니다. 워프 거품이 미세하지만 지구 한 실험실에서 나타난 겁니다. 함의는 추진 물리학 공동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기하학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게 아니었고 실험적으로 창조되고 측정되며 연구될 수 있었죠. 나노스케일 워프 거품을 만들 수 있다면 이를 확장하는 건 물리학적 불가능이 아니라 공학적 도전이 됩니다. 비평가들은 검증을 요구했는데 다른 실험실들이 결과를 재현해야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장비는 전문적이고 비싸서 독립적 확인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화이트 해석에 대안적 설명을 제안했지만 화이트 팀은 기기를 신중히 조정했고 알려진 오차 원인을 제거했으며 모든 걸 꼼꼼히 문서화했죠. 데이터는 단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효과가 이론상 예측된 시점에 나타났고 상황이 변하자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측정 유물보다는 실제 현상을 시사하죠. NASA는 조용히 화이트 연구소의 자금을 늘렸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주목했습니다. 민간 항공 우주 회사들은 워프필드 생성 연구를 위해 추진 물리학자 고용을 시작했죠. 경쟁이 시작됐는데 워프 드라이브를 즉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노에서 거시로 확장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국적 물질 문제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지만 심리적 장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워프 거품은 종이 위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했고 그게 모든 걸 바꿨거든요. 카세미르 효과는 마법처럼 들리지만 현실에 대한 가장 이상한 확인된 사실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빈 공간은 비어 있지 않아요.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가상 입자들이 튀어나왔다 사라지며 끊임없이 휘저어지는데 이 입자들은 무한히 짧은 순간 존재하며 양자 불확정성에서 에너지를 빌렸다가 우주가 빚을 알아채기 전에 사라집니다.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효과는 감지할 수 있죠. 모든 공간에 스며든 희미한 배경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1948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헨드릭 카세미르가 이상한 일을 예측했는데 충전되지 않은 금속판 두 개를 아주 가까이 놓으면 판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였습니다. 금속판이 그 사이 간격에 존재할 수 있는 가상 입자를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간격보다 작은 파장의 입자만 거기 나타날 수 있지만 판 밖에서는 모든 파장의 가상 입자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죠. 이게 불균형을 만들어서 밖에서 판들을 밀어붙이는 양자 압력이 안에서 밀어내는 것보다 더 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판들은 전기 전하도 없고 기존 상호작용도 없는데 양자 진공 요동의 불균형 때문에 함께 밀려나는 거예요. 이 힘은 아주 작아서 머리카락보다 작은 거리로 판들이 분리됐을 때만 눈에 띄지만 절대적으로 진짜이고 수없이 측정됐습니다. 카세미르 효과는 음의 에너지 밀도가 자연에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 그 판들 사이 공간은 정상 빈 공간보다 양자 진공 에너지가 적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워프 드라이브에 이국적 물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카세미르 같은 효과를 증폭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요. 화이트 실험은 이 원리를 활용했는데 특정 기하학으로 커패시터 판들을 신중히 배치해서 양자 진공 에너지가 기준선과 다른 영역을 만들었죠. 에너지 밀도의 차이가 시공간을 약간 왜곡해 측정 가능한 왜곡을 만들었습니다. 왜곡은 미세했지만 거기 있었어요. 이걸 확대하는 건 엄청난 도전을 제시하는데 카세미르 힘은 거리에 따라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판을 조금만 더 멀리 떨어뜨려도 효과는 사라집니다. 나노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측정되는 거리에 걸쳐 카세미르 같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만드는 건 완전히 새로운 기법이 필요할 거예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메타 물질, 빛과 전자기장을 비정상적으로 굴절시키는 인공 구조 물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진공 요동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제안했죠. 몇몇 급진적 사상가들은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가 조작 가능한 진공 애지 상태와 관련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에너지 요구량은 카세미르 효과 발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적인데 워프품 경계를 가로질러 날카로운 에너지 기울기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건 현재 사용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원을 요구합니다. 핵융합은 충분한 집중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시공간을 형성할 만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도전이죠. 그래도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국적 물질이 결국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측정 가능한 물리학이 워프 같은 시공간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나노스케일 시연에서 우주선 규모 적용까지 여정은 길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적 추측이 아니라 진정한 진보를 의미하죠. 다음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올 건데 누군가가 이미 문제를 해결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우주 자체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2024년 독일 포츠담 대학교 연구팀이 영리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만약 워프 드라이브가 시공간을 왜곡한다면 중력파도 생성해야 한다는 거죠. 패턴이 자연 천문학 천체와는 구별될 거라고요. 움직이는 워프 거품은 기하학과 속도에 따른 특정 신호를 중력파 스펙트럼에 생성합니다. 연구진은 워프 드라이브 신호가 중력파 검출기에서 어떻게 보일지 시뮬레이션했고 서로 다른 워프 드라이브 설계가 만드는 주파수, 진폭, 평광 패턴을 계산했죠. 그 후 기존 중력파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일치하는 걸 찾으려고요. 현재 기록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력파 천문학은 아직 젊습니다. LIGO는 2005년에야 첫 탐지에 성공했거든요. 우리는 우주를 새로운 방식으로 겨우 듣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다음 10년 내에 가동될 첨단 검출기들은 훨씬 더 민감해져서 더 희미한 신호를 듣고 더 복잡한 패턴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몇몇 발전된 문명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워프 드라이브 기술을 개발했다면 우리는 그들 함선이 우주를 이동하며 남기는 중력 파동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 팽창하는 왜곡된 시공간 껍질을 만들어 결국 지구를 휩쓸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함의는 엄청나죠. 우리는 직접 발명하기보다 이미 사용 중인 외계 문명을 감지함으로써 빛보다 빠른 여행이 실제 작동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탐지는 그들이 워프 드라이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에너지 신호, 거품 기하학, 추진 방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거예요. 외계인 발자국을 찾아서 신발을 역설계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 만큼 발전한 문명은 탐지에 조심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중력 신호를 가리거나 감지 가능한 방출을 최소화하는 변형 워프 형상을 사용할 거라고요. 하지만 조심한 문명도 가끔 흔적을 남길 수 있죠. 방어막 없는 워프 점프 한 번, 긴급 기동이나 초기 개발 당시 원시적 워프 드라이브 사용은 탐지 가능한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념이 물리적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명확한 사례 하나만 봐도 충분해요. 탐색은 중력파를 넘어 확장되는데 성간가스와 먼지를 극단적 속도로 이동하는 워프 거품은 충격파와 방사선 신호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거품 경계에서 가속하는 고에너지 입자는 감마선이나 우주선 폭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 주파수들에서 조용해 보이고 지금까지 검토된 데이터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결여된 증거는 아니고 특히 우리가 제한된 감도 장비로 몇 년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첫 명확한 워프 드라이브 서명을 감지하는 간을 상상해 보세요. 즉시 두 가지 실무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있는 건가요? 그리고 빛보다 빠른 여행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발견은 물리학을 혁신하고 잠재적으로 우리 워프 드라이브 연구를 수십 년 앞당길 거예요. 우리는 우주가 이 기술을 허용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수색은 계속됩니다. 매년 더 많은 검출기가 가동되고 알고리즘은 개선되며 분석 기법은 더 정교해지죠. 만약 외계 워프 드라이브가 존재하며 시공간 자체에 서명을 남긴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을 찾을 겁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인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거든요. 우리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모든 대륙으로 바다를 넘어 새로운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였고 우리 잠재력을 확장하며 적응하고 혁신하도록 강요했죠. 별들은 우리의 다음 개척지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워프 드라이브가 은하계를 열면 50광년 이내 수백 개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접근 가능한 목적지가 됩니다. 인류는 여러 항성계에 퍼져나가 재앙이 지구를 강타해도 생존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 행성 종족에서 다세계 문명으로 진화하고 존재적 위협을 받지만 중복성과 회복력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경제적 함의는 상상을 자극하는데 소행성 채굴은 소행성까지 걸어서 몇 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을 때 쉬워지거든요. 다른 태양계의 풍부한 희귀 원소는 수확해 반환할 수 있고 별이나 가스 거인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은 지구가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주 채굴 능력을 진 문명은 현재 세계 경제를 미미하게 보이게 할 자원을 통제할 거예요. 과학적 발견은 급격히 가속화될 텐데 외계 생태계 직접 연구, 별 현상의 근접 관측, 블랙홀과 중성자별 직접 조사가 가능해지니까요. 생명의 기원, 행성 형성, 우주 진화에 관한 질문들은 먼 추측이 아니라 직접 관찰로 답할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가능해지는데 만약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존재한다면요. 수세기를 기다리는 대신 근처 시스템을 직접 방문해 생명체를 직접 탐색할 수 있죠. 멸종된 문명의 유적을 발견하거나 원시 생명체를 접촉하거나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지능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 종교, 인간 정체성에 미치는 함의는 실모할 거예요. 별들 사이에 퍼진 인류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다양화될 텐데, 고립된 식민지들이 세계에 적응한 독특한 관습, 언어, 사회 구조를 발전시킬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 문명의 뚜렷한 분파로 분열되거나 빠른 워프 속도 통신과 이동으로 통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 현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로 이어지죠.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데 워프 드라이브가 무서운 무기 체계를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 기술을 가진 국가나 집단이 없는 이들을 지배할 겁니다. 우주 전쟁은 지구 갈등이 사소해 보일 정도로 규모가 발발할 수 있죠. 환경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반복적 워프 이동이 시공간을 손상시키는지, 실수로 과도한 사용으로 우주 영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지, 워프 거품이 위험하게 누적되는 오염이나 부작용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술을 광범위하게 배포하기 전에 이 질문들을 연구해야 해요. 윤리적 논쟁은 더욱 격화될 텐데, 누가 워프 함선에 접근 권한을 갖는지, 새로 발견된 세계 착취를 어떻게 막는지, 만약 원시 생명체를 발견하면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지, 미래 식민지 주민들이 지구로부터 독립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지 질문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이 질문들에 쉬운 답은 없지만 위기 전에 고려를 요구하고 성급한 결정을 강요합니다. 심리적 영향이 가장 깊을 수 있는데, 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인간이 우주에서 우리 위치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행성에 감금되는 걸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 성취와 경험을 위한 공간에서 가능성의 확장은 실질적 이점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프로그램이 수백만을 고무시킨 것처럼 세대를 고무시킬 수 있죠. 이 역사적 순간은 이제 연구자들이 기능적 워프 드라이브 물리학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면서 인류 미래의 궤적이 영구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도전을 해결하고 별이 되는 문명이 되는지, 없으면 아마 영원히 태양 근처에만 갇혀 있을 거예요. 선택권은 사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한계를 넓힐 수 있지만, 우주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물리학적으로 허용하는지 결정하거든요. 현실은 워프 드라이브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영리하게 시도했든 상관없이, 아니면 이미 필요한 모든 걸 제공했는데 우리가 알아내길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해금되기를 말이죠. 어쨌든 시도 자체가 중요한데, 가능성의 경계에 맞서 밀어붙이는 게 인간 지식과 역량을 확장시키니까요. 비록 주요 목표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워프 드라이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응용 분야를 파생시킬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며 배우거든요. 오늘날 실험실에서 나노스케일 왜곡을 측정하고 양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과학자들은 물리학 최전선을 탐험하는 개척자인데, 수십 년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들은 경력보다 더 긴 시간 척도로 지식을 추구하며 일하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문명이 가진 모든 위대한 성취를 이뤘어요.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아마 당신이 첫 확장 가능한 음의 에너지 생성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이거나, 암흑 에너지 조작을 깨뜨리는 물리학자이거나, 실시간 워프필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습니다. 돌파구는 호기심과 결단력이 있는 누구에게서든 나올 수 있죠. 우주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가장자리에서 온 빛은 130억 년 넘게 우리에게 다가와 왔고, 앞으로 절대 도착하지 않을 빛도 있는데, 공간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고 제한된 인과적으로 연결된 공간 버블에 존재하며, 빅뱅 이후 빛이 도달할 시간이 있었던 영역과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는 그 우주적
한계를 바꾸지 못하는데 1000배 빛의 속도로도 관측 가능한 우주를 통과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 문명이 실제로 달성 가능한 것을 인간 시간 척도에서 변화시킬 겁니다. 수십억 개의 세계가 있는 인근 은하계가 마침내 접근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쫓는 목표입니다. 무한한 범위나 신과 같은 힘이 아니라 단순히 수천 년이 아니라 여러 생애 안에 우리 우주적 이웃을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처 수십 개의 별을 방문하고 망원경이 유망해 보이는 행성을 조사하며 지구가 우리 집으로 남는 동안 별들 사이에 인류를 세우는 겁니다. 10배 광속 비행 경주는 단순히 과학이나 공학, 국가적 명성에 관한 게 아니라 인류가 별들 사이에 미래가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 행성에만 갇혀 우리가 결코 건널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우주를 지켜보게 될지에 관한 거예요. 그 미래는 지금 실험실에서 쓰이고 있고 인류 역사의 다음 장은 한 방정식, 한 실험, 한 번의 돌파구식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보다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